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의 말입니다. 이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절대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 교회에 나눠드리고 한 달 동안 체크를 할 겁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방 몇 개 도시 전체적으로 이 카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카드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수대로 아이들까지 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설 도중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일부 신자들은 이 발언에 박수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교회의 촌극이라고 해야 할지 비극이라고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이쯤 되면 이건 요술인가요? 주술인가요? 마술인가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스티븐 밀러 밴드의 아브라 카다브라. 2월 5일 금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첫 곡 어떻게 들으셨나요? 발키리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쯤 되면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8419번님 신종 다단계 아닐까요? 카드 모아서. 네. 카드 저희 그 제작진이 제 앞에 그 어떤 카드였는지 지금 이미지를 띄워줬는데 약간 부적 같기도 하고요. 뭔가 오묘한 디자인입니다. 어쨌든 목사님께서 이 발언을 나중에 좀 철회하셨다고 하는데 참 웃고 넘어가죠 뭐. 네, 종이 카드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전히 좀 갖고 싶어하는 신도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메뉴 소개를 해드려야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로 확정된 오신환 예비후보 인터뷰 바로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로우킥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 4부에서는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4월 재보궐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본경선 진출자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그리고 조은희 예비후보가 결정됐고요. 부산에서는 박민식, 박성훈 그리고 박형준, 이현주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죠.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본경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오신환 예비후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요즘에 예비 경선 하느라고요. 네. 예,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조금 지나면 이제 막 목이 쉬고 뭐 이러실 텐데요, 후보님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경선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진출 소감을 먼저 여쭤볼게요. 네, 당연히 기뻤고요. 예, 시민 여러분과 당원들께서 네.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오신환을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경선 진출 확정되자마자 모 후보를 오세훈 후보죠. 네,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제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네네. 어제 국회가 법관 탄핵을 강행하는 바람에 하루 미뤄서 오늘 발표한 겁니다. 네. 뭐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오세훈 전 시장 사실 뭐 안정감이 주 무기인데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V자 논란도 그렇고요. 네네. 국회 이전도 그렇고 좀 이상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네. 이 국회 이전은 민주당이 부동산 책임론을 덮기 위해서 사실 뜬금없이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또 국회는 세종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민주당이 꼼수로 들고 나온 이 국회 이전 찬성한다는 거는 저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입장문 발표하신 이후에 혹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반응은 아직은. 없었고요. 네네. 예, 예. 어쨌든 그러니까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본인이 앞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 생각을 하고 워딩을 해왔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된 이후에 그것을 갑자기 번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애매모호하게 연장선상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입장을 좀 정확하게 밝혀달라라는 취지로 제 입장을 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신환 예비 후보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여쭤보면 후보만 내가 된다면 본선 경쟁력은 더 높다 이런 얘기를 쭉 해오셨어요. 굉장히 네네. 자신감 있는 발언인데 근거를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이번 선거는 사실 그 중원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도 확장력이나 청년층에 대한 서구력이 있는 후보가 나가야 결국 이제 단일화 과정도 있고요. 뭐 단일화를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그 이상행보 보이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이나 또 강경보수 노선을 걷겠다고 하는 나경원 후보보다는 네. 제가 97세대를 대표하는 주자로서 오신환이 당연히 본선 승리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신환이 오세훈과 나경원을 꺾고 오신환의 태풍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네. 저는 시민들께서 주목하고 볼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화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저는 뭐 단일화의 파고를 뛰어넘고 또 본선에서도 민주당의 후보를 쉽게 꺾을 수 있다. 그래서 본선에서의 잠재 확장력, 승리의 네. 가능성 이것들은 더 높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그 파란의 과정이 네. 제가 앞으로 돌풍을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본선을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당내 경선에서 우승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공식적으로 순위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예비 경선 합산 점수를 보면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오신환 후보 차례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만 본다면 쉽지는 않을 텐데 네. 뭔가 무기가 있습니까? 역전 가능성, 역전의 어떤 그 숨겨둔 그러니까 무기. 지금 네. 8명의 후보들이 이 예비 경선을 했던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언론의 관심이 끌렸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인기 투표 방식의 예비 경선이 됐는데 네. 저는 이제 4명으로 압축되면서 이제 8일부터 미디어 데이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노출이 되고요. 또 1대1 토론 등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에서 후발 주자가 앞서가는 주자를 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신환이 대반전의 드라마로 흥미진진하게 이후에 한 달간의 경선들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대중적인 인지도, 호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테고 특히 이번에 최종 후보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더 이제 중요할 텐데요. 어떤 전략이 있으실까요? 결국에는 이게 51대 49 싸움에서 그 2%를 좌우하는 거는 그 콘텐츠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도층과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이 네.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저는 97세대 대표주자로서 상대적으로 공감 능력이나 중도 확장력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후보는 인지도는 높지만 비호감도가 높고요. 네. 또 그래서 공약이나 메시지를 매일 발표하고 있지만 잘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나경원 후보가 재산세, 종부세 또 양도세를 감세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네. 동시에 서울에서 결혼해서 첫 아이 나오면 1억 1,700만 원 주겠다. 네, 기사 읽었습니다. 라는 공약을 좀 황당한 공약을 했는데 네. 이게 나경원에서 나경영으로 이름을 바꿨냐고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허경영 후보의. 예. 그래서 저는 이 강경보수와 포퓰리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엔 답이 안 나온다. 네. 앞으로 이제 한 달간의 1대1 토론이나 검증 과정에서 정책 검증, 인물 검증을 하다 보면 저는 왜 오신환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동산 대책 너도나도 지금 많은 정책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발표를 하고 있죠. 오신환 후보께서는 집은 땅 위에 짓는 것이지 상상 위에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반 아파트 3만 가구 공급 이렇게 또 공약을 하셨어요. 네네.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워낙 이제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후보님의 어떤 공약 3만 가구면 좀 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나요? 사실 이제 비현실적인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떤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후보가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얘기하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결과적으로 3년 동안은 뭐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4년차 들어서 공급 확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문재인 정부가 거의 뭐 영혼까지 털어서 발표한 게 5년 동안 일반 분양, 공공 분양, 공공임대 모두 합쳐서 32만 호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박영선 후보께서 30만 호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저도 뭐 반반 아파트 포함해서 30만 호 짓고 싶지만 이렇게 결국에는 뻥 공약으로 희망 고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시장이 됐을 때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1년 2개월짜리 시장이 너무나 과도하게 많은 어떤 장밋빛 공약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별화되고 있는 오신환의 공약이 더 눈에 띈다라고 생각하고 네. 누가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번 선거를 임하는지를 좀 평가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단일화 문제도 이슈인데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당이죠.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2월 말 3월 초에 한다고 하는데 야권 후보 이 단일화 이 과정이나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밝혔던 입장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안철수 대표가 12월 달 출마 선언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 되겠다라고 하면서 단일화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단일화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다가 사실 상당 기간 또 교착 상태에 빠졌었는데 지금 금태섭 안철수 두 분이 제3지대 단일화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좀 동력이 생긴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네. 저는 뭐 제3지대 단일화를 두 분이서 이렇게 논의하고 파일을 키워 나가는 점에서는 모두 정말 잘한 일이다.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또 범야권 단일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과정이나 절차는 순조롭게 가고 있다 보시는 거군요. 일단은 안철수 금태섭 후보 과정에 양자 간의 단일화가 한번 있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이 선출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단일화를 하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금태섭 후보가 그것을 제안했고 네네. 평소 같은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라면 또 애매모호하게 질질 이 결정을 안 하고 끌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그걸 받았어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오히려 3지대의 단일화의 동력을 키워가는 것이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후보를 뽑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양쪽의 후보가 결정됐을 때 또 마지막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지금은 최종 단일화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신환 후보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이제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함께했던 이상돈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국민의힘과 안 대표 정체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과거 이제 안철수 대표와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도 네. 단일화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시나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이 보수 진영과 함께 무슨 합을 맞춰보거나 그런 경험은 없죠. 그리고 네. 단일화도 지난 4번에 걸쳐서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단일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할 때 네. 이거는 뭐 내가 왜 서울시장이 되겠다 아니면 서울의 비전을 뭐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 이런 출마 선언을 하신 게 아니고 야권 단일화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단일화의 대의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단일화를 깨는 쪽은 앞으로는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힘들 네. 거다 생각하고요. 저는 마지막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양쪽이 서울에 대한 비전 경쟁, 정책 경쟁들을 통해서 최종 단일화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박영선 후보를 만나게 될지 우상호 후보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만 이 두 후보에 대해서 각각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박영선 후보님 사실 뭐 국회에서 사개특위위원장 그리고 제가 야당 간사로서 의정활동했었는데 네.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또 세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는 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약을 발표하시는 것들 보고 특히 이제 다핵도시 부분을 첫 번째 출마 선언할 때 공약 발표하셨는데 네. 21개 다핵과 뭐 21분 스마트 도시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도시계획적 근거 없이 좀 급조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특히 또 지금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지금 촉발된 이번 선거에서 과거 김학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박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언급이 없으세요. 그래서 과연 박원순과 김학의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저는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상호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뭐 중량감 있는 국회 정치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16만 호 발표하신 것들 보고 네. 더군다나 올림픽대로 강변도로 덮어가지고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좀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해내야지 저는 그것이 시장을 바라보는 지금 이념에 치우쳐 있는 86세대들이 갖고 있는 한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현실적인 공약들로 서울의 미래 비전을 좀 그려가는 경쟁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고요. 명랑시사에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선 일정 진행되는 동안 다른 후보들 인터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킥 시간입니다. 목소리 큰 두 분 모셨어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 오시면 든든합니다. 일부러 더 크게 했습니다. 네. 매우 잘했어요. 네. 쩌렁쩌렁합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여러분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죠.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도 마찬가지고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죠.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 후보가 이름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본인의 이름을 급상승시켰어요. 인지도를. 네. V라든지 또 중국 동포라든지. 근데 과연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 있고요. 오신환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슈가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비 경선에 신청할 때부터 네. 서울 지역의 유일한 구청장으로서 행정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초반부 우리가 좋았는데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등장하면서 사실 많이 묻힌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나경원 후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까지 하고 난 마당이라 네. 오신환 후보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양강 구도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전망인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오창석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 당내 경선이라는 게
당의 지지자들, 지지층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경선도 도입이 돼 있긴 하지만 100% 네. 뭐 결국에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우호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 계층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감정선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 쪽이 좀 더 이제 강성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을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외연 확장 면에서 또 약간 또 차별점도 있고 또 로열티가 강한, 그러니까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에서는 또 이제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서고 그렇죠. 이런 장단점이 있죠. 네. 지금 이제 소위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는 두 개의 경선이 진행되는 셈인데 네.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뭐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이 있는데 이게 무슨 쇼트트랙이나 수영 그 예선전처럼 네. A, B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네요. 네. 이 A조 쪽에서 안철수 금태섭 쪽에서 중도층의 관심을 일정 정도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 네. 보니까 네. B조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우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네. 상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성 보수층의 관심이 좀 쏠리게 되고 그런 어떤 효과는 나경원 후보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 상황이 좀 네, 후보들끼리 이제 뭔가 굉장히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비 경선이 흔히 말해서 치열해집니다. 좀 험악해지죠. 네, 예비 경선을 승리하면 본 선거는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선거일수록 예비 경선이 치열해지는데 지금 부산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현주 후보, 박형준 후보, 박성훈 후보, 부산 이제 부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까지 4명이 이제 본선을 통과를 했는데 박민식 후보와 박성훈 후보는 사실 잘 보이진 않아요. 중앙에서 보면은. 이현주 후보와 박형준 후보인데 박형준 후보는 낮은 자세로 조용조용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슈 메이킹은 이제 이현주 의원인 것 같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했었고 또 서울까지 올라와서 어떤 중대 결심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큰 발언은 남기진 않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괜히 말꼬리투리를 잡혔죠. 한 달에 수억 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 때문에 이제 또 논란이 발생하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양자 대결 또는 뭐 적합도 이런 조사를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박형준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선 후보만 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예비 경선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형준 후보에게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뉘앙스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 가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선물 세트를 마련했잖아요. 이제 가덕도 플러스 해저 터널 세트. 근데 일각에서는 가덕도와 해저 터널 이 두 개는 상극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뭐 이제 오랜만에 만나보는 원뿔원 공약. 원뿔원 공약.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산을 내려갈 때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물론 그랬죠. 그동안 이제 가덕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이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고 김 위원장 본인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부산 기왕 내려가는 김에 우리도 가덕도 신공항 뭐 찬성합니다. 미투요 이렇게 해봐야 이게 안 먹힐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섭섭지 않게 넣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아마 이제 해저 터널 공약을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공약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깊이 고려가 안 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해저 터널 이슈가 이현주 후보의 공약이었거든요. 이거를 가져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현주 후보가 김 위원장이 부산 가기 직전에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이제 당이 뭐 이게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의 경우에 이현주 후보가 당에서 뛰쳐나가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걸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현주 후보 측의 어떤 이 공약을 한 번 더 이제 띄워주면서 해저 터널 이슈로
가덕신공항 이슈를 덮을 수 있는 효과까지 여러 가지를 좀 노렸던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한일 해저터널 공약만 따져봤을 때는 승부수가 아니라 최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면에서 그렇죠? 애초에 가덕신공항을 만들려고 했었던 이유가 가덕도는 안에 항만도 들어갈 수가 있고 KTX를 연결돼서 철도가 될 수가 있고 공항까지 들어가서 5세대 교통 인프라를 만드는 대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거꾸로 돌고 보면은 세계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부산이 가덕도가.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을 해서 부산역을 통과해서 한반도를 통과해서 대륙을 통과해서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해저터널 뚫어서 일본 규슈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 가덕신공항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일본 항만으로 들어가고 일본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필요한 물자만 해저터널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세계 출발점을 일본에 넘겨주느냐 한국으로 가져오느냐 이 싸움이고 일본의 항만과 일본의 공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근데 가덕신공항은 새로 만들면 새로 또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해저터널을 뚫어버리면 일본 공항 평상시 쓰던 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본에게 훨씬 더 유리한 우리에게도 뭐 어느 정도 뭐 이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일본에게 훨씬 더 효용이 큰 공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공약은 부산시장의 공약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체결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요. 가덕신공항도 실제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걸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 좋고 결국에는 일본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산 경제를 강제로라도 살리고자 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 만들어서 일본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뭐 친일 논란 이거는 그냥 이제 논란이고 정책 자체만 들어가게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금도 아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좀 특색이 있었어요. 이게 외교부 장관 후보 청문회라서 그런지 존 볼턴 보좌관 왜 안 부르느냐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종의 이제 북풍몰이의 한 축을 좀 만들어보고자 했었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존 볼턴 그 전 보좌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을 때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적대적인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그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런 평가도 했었습니다. 평화 파괴자다. 뭐 이런 평가를 했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아마도 작년에 냈었던 그 회고록 안에 문재인 정부한테 유리한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회고록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하는 형식으로 정권에 대한 어떤 공세를 취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부 장관의 어떤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 이전 미국 행정부에 몸담았던 보좌관을 불러온다는 것도 그 사람한테 우리 정의용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내용을 물어보긴 하겠지만 근데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긴 하죠.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미국 내에서 이 볼턴 전 보좌관 일단 또 왕따를 당하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을 모셔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불렀으면 왔을 겁니다. 성격을 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회고록을 낸 이후에 돈을 좀 많이 주면 여기저기 잘 다닌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연설 강연비. 알겠습니다. 정의용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금 증인 채택 관련해서요. 현장의 소리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 볼턴 보좌관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 사람이 뭐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존 볼턴은 아직 보좌관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당 측에 증인 채택에 앞서서 그 좀 청문회에 좀 어울리는 증인을 좀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국정감사가 아니고 한 예로 들면 좀 정말 그 존 볼턴을 야당 측에서 증인 채택한 것을 뭐 우리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매우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존 볼턴이 지금 회고를 통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때 전 관료가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을 경우에 존 볼턴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증언하겠습니까? 미국 국익을 위해서 증언하겠습니까? 그런 문제 왜 검토하지 않으시고
증인으로 추천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의용 후보자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그 사람 보좌관이 아니었다. 일단 팩트 체크를 해주셨고 어떤 분이 지금 문자를 보내셨는데 차라리 트럼프를 부르라 이렇게 또 문자를 네. 그분도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끈하게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북한 원정 관련 얘기도 나왔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북한 원정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시기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것과 관련된 검토는 전혀 없었고 산업부에 해당 문건도 작성을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정의용 후보자가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현 가능성도 낮고 민감하고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원전과 관련 사업 보고서를 산업부 공무원이 지시 없이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지시가 없고서야 공무원이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질의를 하자 정의용 후보자는 네. 그런 지시 없었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언론에서 이미 북한의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렸는데 그걸 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처음과 똑같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퇴진하라. 국민의힘이 지금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사퇴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은 상태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는 8일부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위한 1인 시위에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는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김기현 의원이 지금 대법원 정문에서 사퇴 촉구를 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 는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네.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보다는 사퇴 촉구 쪽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자진 사퇴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아주 현실론인데요. 네.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라고 이제 헌법상에 나와 있는데 네. 만약에 자진 사퇴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새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정권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꾸는데 또 현재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걸 과연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은 또 그것을 온당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자진 사퇴한 김명수 대법원장 대신에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네. 국민의힘 측면에서도 진지하게 진짜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혹은 이제 탄핵을 추진해가지고 탄핵시키거나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제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이제 탄핵이 이 통과가 소추가 의결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이제 재판을 통해서도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한 어떤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 탄핵을 뭐 이렇게 승인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월 재보선을 앞두고도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적폐청산의 어떤 완성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측면에서 이제 김을 빼기 위해서라도 김명수 대법원장 카드를 내서 좀 이제 중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그 임 부장판사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 때문이죠. 이 대화의 녹취록이 있었다니 이 자체에 대해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어쨌든 내용 자체가 김명수 대법원장 측에서 처음에 해명했던 거와 좀 다르게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 이것을 과연 정권 눈치 보기로 봐야 될까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논란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맥락상 이제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워딩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국회의원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면서 방탄국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사실은 판사가 판사 스스로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파면권이 없어요. 그러면 최대 해봤자 뭐 경징계 수준이에요. 다른 공무원에 비하면 감봉, 정직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한 판사를 흔히 말하는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과 자정 권한이
사법부 내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대법원장이 나서서 하지 마라,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방탄 사법부가 됩니다. 네. 대법원장 스스로가 훨씬 더 리스크를 크게 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지난해 법원 행정처 차장 조희영 차장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작 만약에 탄핵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대법원장이 막는다? 이건 사실은 또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국회의 편을 들었다, 뭐 정부의 편을 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아마 사법부의 자존심을 좀 세우려고 했었던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자꾸 이제 잊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녹취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난 어떤 사적인 자리의 대화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져보면 임 판사가 어떤 공적 행위, 말하자면 판사의 그 사표를 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공적 행위를 사적으로 대법원장한테 사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런 어떤 사적 부탁을 결국에는 잘 달랜 뒤에 마지막에 가서 공적 결단을 한 셈이거든요.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물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도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면서 입법부에서 지금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이제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나도 사실 뭐 당신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적 대화 자리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약간 좀 어르고 달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하는 그런 그 워딩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달랜 뒤에 공적으로 결론을 낸 어떤 대법원장의 행보까지 좀 포괄해서 본다면 좀 다른 측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도의적으로 일단 행위 자체가 너무 치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발언의 말 실수나 약점을 캐내기 위해서 녹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도의적으로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 뭐 자기가 있었던 곳에 자기가 녹취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사적으로 음성권 침해 불법 행위로 소송 걸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법원장이 임성 부장판사한테 걸 리는 없겠죠. 그럼 또 웃겨지는 거죠. 근데 완전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법을 다루는 판사라면 알고 있었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어쨌든 그 대법원장과 대화하는데 녹취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제가 이제 과문해서 그런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과 일단 그 별도로.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짚어봐야죠.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17기라고 하나요? 동기들 140여 명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집단 성명을 발표했네요. 일단 동기 법진 140여 명이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는데요. 내용은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내용이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서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졌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단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에서 항명이라든지 비판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가 왜 스스로가 잘못했을 때는 반성문으로 나오진 않았었는지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들이 한 번씩 열리고 했었는데 이 사법농단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내몰아야 된다 결국 결론이 안 나고 지나가버렸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대법원장한테는 이렇게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직에 있는 보신주의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 이 사법계의 이제 빨간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판결문 하나하나 고쳐 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후배 판사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를 먼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사적 행위와 공적 행위를 잘 구분 못해서 녹취를 했듯이 이 이제 동기 법조인 140여 분도 이 동기 사랑 나라 사랑 뭐 이런 거를 공적으로 해도 된다고 혹시 착각을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기 법조인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소에도 목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유독 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내셨는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뉴스로킥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를 주셨네요. 4878번님. 불법 녹취, 사법부 길들이기 같은 이야기를 떠나서 본질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농단이 아니었나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1845번님, 그런데 존 볼턴 보좌관 오면 2주 자가격리해야 하지 않나요? 구호 물품을 주려나요? 즉석밥 이런 문자 주셨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3659번님, 방탄소년단은 좋은데 방탄사법부, 방탄국회, 방탄검찰 정치 정말 싫어요. 이런 문자 주셨고 7780번님, 퇴근길 버스에서 명랑시사 들으며 가고 있습니다. 시사방송 좋아요. 하트를 뿅뿅 2개나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3부에서는 명랑 인터뷰 천은미 교수 준비되어 있고요. 또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 씨와 함께하는 노래는 사람을 싣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앞서 1, 2부에서 인터뷰를 하느라 시간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코너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세계는 시간이죠.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러시아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사이 나발니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지난해 8월에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여서 혼수 상태에 빠졌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이 나발니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가 돌연 숨졌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서 사실 암살 의혹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날 그 의사가 근무를 했던 병원에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막시미신 박사가 55세의 나이로 갑자기 숨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난 8월에 모스크바행 비행기에서 이제 나발니가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때 당시에 이 옴스크 응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이때 이 나발니를 치료했던 담당자가 이번에 사망한 막시미신 박사입니다. 좀 이상하네요, 정말 상황이. 네. 네네. 그때 당시에 이 나발니 상태와 관련해서 따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사실 그 후에는 바로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져서 이 나발니가 5달 동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 정부는 이 나발니 몸에서 독극물 가운데 노비촉 계열의 물질이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러시아가 이를 부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나발리,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죠. 지금 다시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제 구금돼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을 치료한 의사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55세 나이로 숨진 것,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서 지금 암살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네. 병원 측에서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 따로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나발니 수석 보좌관이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발리를 치료했던 부서의 책임자였고 또 치료를 다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발리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별다른 조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러시아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습니다. 매우 열악하고요. 또 55세의 나이인 사람이 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이거를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살인이라는 증거가 정확히 좀 확보가 되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밝혀진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나발니, 이번에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나발니가 오늘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입건이 됐는데요. 지금 이 나발니가 현재 모스크바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명예훼손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나발니가 제2차 대전에 참전했던 대령을 비방한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주체는 아르테 멘코라고 해서 당시 그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독려 광고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이 나발니가 당시에 그 광고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한 반역자다, 또 매수된 한이다라고 하면서 그 대령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발니를 작년 8월에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고요. 오늘 이게 이제 열렸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따로 다른 내용의 브리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 정부가 계속 나발리 이제 감금, 구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자 이 나발리 아내가 푸틴 대통령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불렸던 이 나발니가 사실 굉장히 용감한 아내를 두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이 되면서 아내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푸틴의 새로운 대항마로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내가 지금 나발니 아내라는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일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남편이 징역형을 살게 된 가운데 야권의 퍼스트 레이드로서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인지 아니면 개인으로서 이 정치권에 이번에 뛰어들 것인지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미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아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은 위기 때마다 나발나야가 더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남편이 러시아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보였고 그 이후에 사실 독일로 바로 이송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부인이 계속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굉장히 도움을 좀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그 계기로 인해서 남편이 독일로 이송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제 러시아에 다시 남편이 입국을 했다가 바로 체포가 됐을 때 대중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오히려 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발나야가 이 러시아 정가에서 전면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측근들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그 아내가 자신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고요. 이 시각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TBS 정보센터 이나라 리포터. 오늘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 고령자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약심의 오일환 위원장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65세 이상 이 접종은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정을 보류하는 그런 결정을 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에서 56세 이상이 12%, 70세 이상이 3.8%로 다른 백신에 비해서 상당히 고령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문제가 아니고 연구 대상자 수가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임상 1상과 2상에서는 고령층에서도 젊은 층 못지않게 중화항체랑 면역세포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때까지는 우리가 65세 이상에서는 신중하게 투여를 권고하고자 하는 그런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판단을 한 거고, 그렇다면 최종적인 판단, 고령자 접종 가능한가, 이 판단은 질병관리청이 하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네, 질병청 산하에 있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할 건데요. 네네. 아마도 지금 유럽에서 여러 나라에서 65세 미만이나 55세 미만, 스위스는 아예 승인을 보류했거든요. 이러한 영향을 조금 고려해서 오늘 아마 두 번째 심사에서 조금 그런 신중하게 권고사항을 낸 것 같습니다. 네. 3차에서는 아마 분명히 접종은 할 것인데 지금처럼 조금 권고를 주의하는 사항으로 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스트라에서 최근 추가 임상 결과를 조금 낸 것이 있는데, 저는 고령자 임상수를 늘린 것보다는 이 용량이나 간격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방률이 달랐습니다. 네. 이번에도 6주 이내로 접종을 하는 경우는 54% 예방률이 있었고요. 네. 12주 이상 간격으로 접종을 할 때는 82%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도 12주 간격 이상이 권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주. 당장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곧 2월부터 빠르면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먼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한마디로 고연령 위험군을 먼저 접종한다라는 어떤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화이자는 6만 명분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고, 다른 백신들은 한 5월쯤 돼야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죠? 처음에 이제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해야 될 텐데, 고령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1분기에 화이자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고령 고위험군인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입소자들은 사실은 65세 이상은 조심스럽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종사자나 간병인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서 네. 환자에 대한 2차 감염을 막도록 하고요. 입소자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하에 조심스럽게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여유분이 있다면은 3월 개학을 고려해서 돌봄 교사 위주로, 또 역학조사관 위주로 조금 접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5월 이후에 들어오게 있는 모더나나 노바백스, 얀센 백신의 도입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화이자는 이런 나이 제한이 특별히 없습니까? 화이자는 16세 이상은 다 접종이 가능합니다. 16세만 넘으면 다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국산 1호 이름을 부여받게 됐어요. 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 이름이 어렵네요. 네,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약품이고 승인 조건은 어떤 걸까요? 네, 완치자 혈액에서 그 효과적인 항체만을 선택해서 세포 배양을 만든 거고요. 네. 작용 기전은 세포로 침입하기 전에 그 바이러스에 결합해서 감염력과 독성을 약화시키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승인 조건은 올해 말까지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가 됐고요. 네. 임상 3상은 12개국 1,172명 정도의 경증과 중등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착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허가사항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의 경증, 즉 60세 이상이나 어떤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경증과 폐렴을 갖고 있는 중등증 환자에서 한정되게 우리가 주사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 해외에서는 경증 환자에서 입원율을 줄이거나 응급실 진료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임상수가 경증 환자가 적어서 회복 기간에 유의한 효과가 좀 통계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임상 3상에서 경증 환자 임상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경증 환자도 투여를 할 수 있는데 단 의료진의 판단하에서 경증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부터 환자들에게 그럼 투여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미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에서 이미 10만 명 이상을 허가 전에 생산을 해놨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원 전 중등증 환자들이는 고위험군 경증 환자뿐 아니라 만일에 의사 판단이 된다면 일반적인 경증 환자, 그러니까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하게 되면 입원을
최소한 할 수 있고 해외 사례에서도 거의 4배 이상 입원율이나 응급실 진료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 상황이 우려돼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체 치료제가 지금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만든 항체 치료제다 보니까 네.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변이 바이러스 중에 영국 바이러스보다도 남아공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돌연 변이가 생긴 곳이 여러 곳 두세 군데가 되다 보니까 네. 이 항체 치료제가 조금 무력화된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중화항체가 6분의 1 정도 생성이 되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코로나의 그 백신 효과보다 한 60% 정도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질병청과 지금 임상 연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설 연휴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교수님, 그 신규 확진자 수가 한 370명 정도로 이제 400명대에서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계속 곳곳에 집단 감염 발생하고 있고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것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방역 수칙 조정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어떤 방향을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이제 수도권에서 주로 소수 집단 감염,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30에서 50대 사람들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약도 고려를 해야 되고 설 연휴도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위해서는 5인 집합금지 같은 경우는 전 설 연휴 이후에 조금 제한이 풀릴 것 같은데 네. 가족 모임에 한해서는 조금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10시까지 시간 연장은 아마 설 연휴 이후에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서 조금 완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그 이제 시간대별로 업종의 성격에 따라 시간대별로 조금 차등을 두자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네. 사업은 10시, 11시에 주로 이제 손님들이 오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라든지 네. 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머무는 시간을 좀 제한을 하게 되면 밀도를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래방 같은 경우도 대부분 9시 이후에 많이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업종별로 저희가 조금 시간을 완화를 시켜주고 제한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놀라운 불평등한 세상 이야기 웁스 코너가 돌아왔어요. 한겨레 임지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비대면이 아니라 면대면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건가요? 예,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그 상정할 주제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고심하다 고르곤 하는데요. 너무 많다는 게 좀 슬픈 일이네요. 슬프죠. 네. 최근에도 논쟁이 일기도 했던 주제인 2차 가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예, 지난 1일이죠. 정의당이 당대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가해 제보를 받기로 했다가 그걸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피해자 관점에서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또 성폭력 대응에 대한 논의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참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모든 SNS상에서의 대화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이 있으면 제보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비판적 여론을 너무 틀어막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었었습니다. 네. 결국에 배복주 당 젠더인권본부장이 그 2차 가해를 제보받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토론 및 의견 개진 과정에 그런 걸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 네. 받아들이고 또 내부 논의가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 받아들인다면서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숙고가 좀 부족했고 취지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을 신뢰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면서 어쨌든 제보 메일 받는 거를 오늘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네네. 그 2차 가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2차 가해인가 일단 개념 정리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2라는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1차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2차인데요. 네네. 1차는 당연히 그 원래의 범죄 피해인 성폭력이든 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뭐 아동학대든 그런 폭력 피해가 먼저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2차적으로 그 이후에 받게 되는 특히 이제 1차 가해를 했던 그 상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이제 가해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이제 이런 피해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이릅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이 민감하지 못한 태도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되는 거를 말하는데요. 뭐 단순히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2차 피해라는 용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경우에 아동학대 피해자가 죽었으면 이제 가해자만 살아있죠. 그럼 가해자가 매우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 그 아이가 정말 뭐 키우기 어려운 애 누가 했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이 아이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걸 동조하는 발언을 한다면 이 아이는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성폭력으로 이제 다시 가져와서 보면 똑같습니다. 이제 이 성폭력을 받은 사람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이런 심리적 고통 이런 거를 포괄해서 2차 이제 가해라고 하고 2차 피해라고 하는데요. 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논문에 정리한 것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정도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피해자 비난, 뭐 화관이 아니야 이런 의심. 가장 많죠. 네네네. 가장 많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인 견해를 막 피력하는 것. 3위가 합의를 강요하는 거. 세 번째가. 그리고 네 번째가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을 막 하는 거. 어떻게 우리 그 훌륭한 분을 이렇게 해? 가해자라고 해?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위협하는 거. 다섯 번째는 절차 고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에 떨게 하는 거. 여섯 번째로 반복적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너무 불안해서 신뢰관계인 동석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너 무고했다고 걸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양상입니다. 이 이제 피해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확인한 듯 안 좋은 얘기들, 뭐 험담하는 이제 모욕적인 방식의 가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고 뒤 법적 절차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절차에서 또 당하는 피해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좀 나뉘는 것 같네요. 사실 한국 사회는 이게 그 나뉜 두 가지 중에서 앞쪽 거는 이제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하거나 막 앞에서 막 원색적인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고 이제 뒤쪽 것들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이제 밟게 되는 것들인데 그나마 법적 절차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제도적 보완도 안 돼 있지요. 안 돼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의 성폭력이 인정된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청바지요? 네네. 뭐 네가 다 도와줬으니까 그게 가능했지라는 식의 그런 법 논리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법정에서도 모욕을 당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법적으로라도 보완을 하고 이제 정말 숱한 잘못된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땐 이렇게 하고 법정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만들 수라도 있는데 수십 년간 시행착오 끝에 이제 겨우겨우 조금씩 이제 수정과 교정을 해 나가는 거죠. 아주 조금씩이요. 예를 들면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도 최초의 미투 피해자가 당시 호텔에서 있었던 상황을 연기를 해서 재연을 해보라는 요구를 받았을 정도로 이 법적 절차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성범죄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도 만약에 법적 절차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해결한다고 해도 앞쪽에 말했던 거 있죠. 뒷담화, 비난
의심 이런 것들 이건 결국 사회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게 논쟁의 핵심이고 이게 진짜 바꾸기 어렵고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2차 가해 뭐 얼핏 떠오르는 그냥 일상적인 네. 뭐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태도들 또 있을 테고 아니면은 이게 2차 가해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특히나 2차 가해에 대한 논의가 올라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분위기가 안 됐다면 2차 가해 될까 봐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아예 토론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2차 가해라는 거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 근거로 뭐 피해자의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를 자초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주로 뜻하기 때문에요. 그 2차 피해가 사건이 일어난 뒤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그 피해자가 그거를 직접 다시 경험함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범죄에 노출이 되는 그런 고통을 뜻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인식 그걸로 막 아직도 언론사에 뉴스 제목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여지를 줬기 때문에 다 이런 피해자 책임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이제 이런 피해를 입으면은 뭐 네가 스스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씻을 수 없는 피해다. 근데 사실 두들겨 맞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폭력 피해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않지만 성폭력 피해자한테는 너는 이제 잣대로. 너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평생을 슬퍼하고 무기력하고 괴롭게 살아야지 어디 웃으면 안 된다. 또 새로 연애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지독한 편견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에 해당하고요. 이런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고 숨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뉴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일상적으로 보는 뉴스만 보더라도 그 제목에서 이미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제대로 된 성찰이 없이 그냥 쓴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사회적 인식대로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이제 언론으로서 쓰는 사람들 자성을 해야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박유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고소인이 이제 그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이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신고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고하면 법적 절차 단계, 신고 단계에서부터 계속되는 모욕을 받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사건이 알려지면 전 여론에서 뭐 등을 돌려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박유천 씨가 이제 배상금 변제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나 이 고소인에 대한 비난이 심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 2차 가해를 좀 멈춰달라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바로 며칠 전에는 또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한 중학교 교사에게 교장이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뭐 이런 식의 2차 가해를 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이 교사가 직접 글을 올리기도 하는 정말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논의들이 되고 있는 수준에서 이번 정의당의 2차 가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준 높은 논의로 넘어간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뭐 아동학대 얘기하신 거 떠올리시거나 같은 상황을 남자에 대입하셔가지고 피해자한테 책임을 지우는 말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를 의심할 수 있는 단어, 피해 호소인 같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으면 되고요. 피해자가 내가 이렇게 한낱 말로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가십거리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면 그게 나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가족, 친구, 주변인 특히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은 회사 동료 이런 분들한테 2차 가해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임지선 기자였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열심히 투자한 개미, 돈과 함께 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과 함께를 매일 접하다가 일주일에 2번 만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부장님, 네.
그 요즘 연기금을 어마어마하게 팔아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연기금 쪽에서 지금 이렇게 기관 투자자의 그 한 축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무려 2천억에 달하는 지금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여기 수치를 보니까 2020년 그러니까 12월 29일 날 1,900억을 팔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매번 그러니까 매일 같이 최소 1,000억 이상씩은 다 팔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8,000억 판 날도 있고 6천억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개인 투자분들이 좀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최근에 왜 이렇게 가냐 연기금이. 그러니까 연기금은 물론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옛날에 이제 아래쪽에서 좀 예전에 그 3월달에 작년 3월에 한번 코로나 팬데믹 때 그 후로 좀 주식을 좀 싸게 사놓은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수익도 많이 났고 그리고 연기금은 그게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비중을 16%대로 맞춰야 돼요. 국내 주식 비중을. 근데 그게 지금 넘어간 상태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식 비중이 올라가게 돼요. 이게 국내 주식.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냥 기계적으로 자르는 겁니다.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그 국내 주식이 요즘에 좀 분위기 좋긴 좋은데 점점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 주식 쪽을 많이 늘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엔 더 줄어들어요. 국내 주식 비중이. 그 가이드라인.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기금은 그럼 도대체 언제 사냐 증시가 폭락을 해야 돼요. 정말 엄청나게 빠져서 주식 비중이 기준치 밑으로 가면 그때는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뭐 불만들은 좀 많으시겠지만 연기금의 그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뭐 매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수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16%를 묶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좀 그냥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그런 건 없고요. 어제는 6천억을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오늘은 또 1,800억을 또 순매수했고. 근데 이번 주에는 어쨌든 다 토탈에서는 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은 좀 약간 엇박자입니다. 사는 날도 있고 꾸준하진 않아요. 그래서 외인들은 좀 약간 연기금과 좀 다른 스타일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뭐 일정 기간 통계를 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 외국인들의 움직임 또 기관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아직도 그 고객 위탁금이 6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 돈은 많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개인들 괜히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개인의 심리가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겠죠. 주식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뭐 그런 것만 아니라면 개인들은 아마 금 나가면 더 사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기금이 앞으로 계속 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증시가 무너지는데 지금 개인이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증시는 크게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는데 이 상태에서 결국 그러면 올라가려면 누가 해줘야 되냐? 외국인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외국인 껴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 증시가 다시 레벨업 될 수 있고 근데 외국인이 동반해서 팔아버리면 계속 지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키포인트는 좀 외국인이 좀 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 벌써 이제 금요일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조금 빛났나요? 이번 주 들어와서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자동차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쉬어갔지만 애플카 관련해서 뭐 보도들이 난무하더라고요. 기아차가 한다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또 오늘은 보니까 뭐 일본 업체하고도 막 협력한다 막 애플이 이런 얘기도 막 나돌고 아직은 결정된 건 없는데 다음 주 그 2월 8일 날 있잖아요. 2월 8일에 이제 현대차가 원래 이게 그 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이런 루머가 퍼지면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해요. 그럼 회사가 답변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달 1월 8일에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그런 제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했고 한 달 후에 다시 재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2월 8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어떤 공시할지 모르겠고 2월 9일 날은 그 기아차의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투자자 데이인데 거기서 투자 설명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기아차 CEO가 또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한번 그 발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 뜨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린 모르는데 근데 이것만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설사 애플하고 안 하더라도
방향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이쪽 사업을 좀 잘하고 있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이번 네. 사건이. 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갔을 때 경쟁력이 있다는 건 입증됐으니까 너무 저는 그냥 애플에 연연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이제 설 연휴인데요. 다음 주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번 주 이제 후반 들어와서 좀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업종이 갔냐면요. 네. 정말 가장 못 올랐던 업종이 은행 업종이거든요.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은행 업종은 정부가 막 규제도 하고 배당도 하지 말라, 좀 줄여라. 규제를 해서 정말 사상 최악의 주가를 형성했는데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더 이상 나쁠 게 없는 거거든요. 네. 나오락지가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유 업종. 유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네. 더 나쁠 게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 또 백화점이나 이런 이제 유통주들. 네네. 더 이상 나쁠 게 없는 섹터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쪽을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금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황혜연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노래 관련해서 노래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말 한마디 없이 바라만 부는 것이 뭐가 웃긴지 웃음이 나 막걸리야 저씨도 퇴근한 6시 함께 건네려도 기분이 막 좁은 건 기름 같은 거 끼얹나 내 안에 타고 있는 부위에다 네가 내 이름만 불러주면 나 어디든 달려갈 기세야. 네, 지금 들으신 곡은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얹나. 제목이 좀 특이해요. 노래가 기름, 너무 네, 기름이 핵심인 것 같은데. 기름이 핵심. 네, 오늘 사건의 어떤 중심에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남의 택배를 뜯어서 식용유를 뿌린 초등학생들입니다. 어떤 일인지 황현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4일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네. 글쓴이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또 로션크림, 건강보조제, 네. 뭐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에 그 5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트려놨다면서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또 넘어지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놨어요.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에서 6세대라면서 네. 경찰차 6대가 왔고요. CCTV 영상으로 범인이었던 이 초등학생들을 잡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안타깝죠. 예. 이거 그냥 이렇게 뉴스 접하기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을까. 경찰차 6대가 왔대요. 그거는 장난의 수준을 넘어선 네, 그냥 한 집 앞에 잠깐 그 앞에서 장난친 게 아니라 아주 돌아다니면서 광범위하게 범죄를 저지른 거네요. 일종의. 아니,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거 좀 원인을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 있네요. 일단 법리적 얘기 전에 이 사건 듣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 사건을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예요. 네. 그게 이제 플로리다 그 디즈니 월드 옆에 그 모텔에 사는 엄마랑 모텔에 사는 꼬마 아이들 예전에 이런 영화인데 거기 애들이 이제 집이 아니고 모텔에 살다 보니까 놀이터도 없고 그냥 그 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심심하니까 그렇게 악동짓을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막 이제 2층에서 이제 1층에 주차한 차가 있으면은 거기를 향해서 정확하게 침을 뱉자 막 해가지고 침을 뱉는다 그런가 그 장난이 수가 점점 심해지기도 해서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는. 아니 인간은 어디 높은 구간 올라가면 왜 이렇게 침을 뱉고 싶어하는 걸까요? 그 한강다리에서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항상. 뭘 던지던가 침을 뱉던가 뭔가. 신기하네요, 진짜. 그래서 그 영화가 떠올랐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놀이도 못 하고 더 답답한 건 맞죠. 단체 활동 놀이 이런 걸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그냥 우리 한번 저질러 보자 그냥 아주 마음을 먹고
아주 그냥 크게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정말. 초등학생 3명이 네. 황현희 씨 집 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내 자식이 나의 자식이 혹시 있다면 만약 내 자식이 이런 일을 했으면 저 진짜 저는 얼마나 화를 냈을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좀 가르쳐줘야 된다고 봐요. 예,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서 니네들이 다 치워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치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다니며 다 치우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분리수거하는 데 가 있어. 그래도 너 일주일 동안 거기서 분리수거. 이거는 교육을 해서 그렇죠.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보상은 해야겠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되게 좋으신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실제로 뱉었던 침들을 직접 다 닦게 하고 닦아야 됩니다. 네, 직접 다 이렇게 하게 했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느끼죠. 교육이죠. 네. 이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쭤봐야 될 텐데 첫 번째 타인의 택배를 지금 이제 망쳐놓은 거죠. 다 뜯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택배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가져가는 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택배를 망친 경우랑 뜯은 경우가 있는데요. 망쳐놓은 경우는 손괴죄고요. 가져가는 경우는 절도죄입니다. 절도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망쳐놓았다라고 하니까 망쳐놓은 경우 손괴죄인데 3년 이하인데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의 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니에요. 축법소년이죠. 네, 그래서 만 10살부터 이제 14살 이하 미만까지 그 나이대까지는 이제 촉법소년이라 그래서 소년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 사실이 심하면은 사실 소년원에도 가긴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상태인데 10살도 안 되는 애들 만약에 저학년일 경우다. 이런 경우는 법으로는 아예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촉법소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알아요. 처벌을 받지 않는 걸 아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치, 영악한 아이들은 또 그런 걸 활용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데 가서 술을 마시고 우리 미성년자인데 왜 우리에게 술 팔았어요? 라고 해서 술값을 안 내려고 한다든가 뭐 약간 이런 안 좋게 좀 쓰이는 사례들이 있는데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 문제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그 막상 그 이제 소년법에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 또 그런 입장이 또 강하게 또 있으셔가지고 나의 특수성이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 어떤 발달 단계에서. 그 발달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 방법이 있는데 꼭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만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입장 때문에 그게 쉽게 이제 그렇게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죄고 이렇게 지금 망쳐놓으면 뜯어서 망쳐놓으면 손괴죄고 이게 그냥 성인이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라고요? 손괴죄는 3년 이하고요. 절도죄는 6년 이하입니다. 2배군요. 그럼 이런 경우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넘어지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지금 왜냐면 기름을 부어놨으니 누군들 안 넘어지겠어요. 이 주민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치료비 다 부모님이 물어주셔야 됩니다. 물어야죠. 치료비만 물까 더 뭔가 위자료라든지 뭐 일을 못 하셔가지고 그 동안에 그런 거를 이제 일시 수익이라고 하는데 일을 못 하시는 동안에 그 일이라 그 돈 금전이라든지 이런 배상은 철저하게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넘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과 연령대 예를 들어 변호사가 넘어졌어. 맞아요. 근데 일당이 좀 세잖아요, 변호사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그냥 뭐 취준생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직업 나이 이런 걸 다 따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상하는 뭐 예를 들어 저 행사 가야 되는데 넘어져서 못 갔으면 그 행사비 다 배상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일시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눈이 커졌어요 지금 황현희 씨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넘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조심해야죠. 다음 일이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빵꾸 내면은. 직업은 그래서 만약에 취준생이다 뭐 직업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도시 일용 노동자 임금 이렇게 딱 법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 날짜별로 물어줘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정말 그 농담이 아니라 변호사님처럼 이런 직업이나 예를 들어 뭐 연주하는 사람이 오늘 내일 연주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거는 그만큼 또 엄청나게 그게 계약에 다 돼 있던 거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거 아파서 이걸 못 갔다 이렇게 돼서
될 경우에 다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일이 거죠. 엄청나게 커지는 거군요. 엄청 커집니다. 아니 이거 청소나 이런 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 업체를 뭐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청소도 다 원상 회복을 다 시켜놔야 되거든요. 원상 회복해야죠. 네, 원상 회복을 시켜놔야 되는 거라서 뭐 업체를 불러서 빨리 끝내면은 사실 주민들이 더 좋아할 수 있으니까. 업체 불러서 이제 그 비용은 또 그 부모님들이 다 대고. 당연히 부모님들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사고를 쳤을 때. 정말 빨리 사과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들이 처음에 이제 딱 들었을 때 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런 어떤 태도가 반응하시는 분이 진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 같아요. 그건 진짜 분노 정도가 아니라 극단의 화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대응하지만 그 애들 교육에도 그거 안 좋아요. 애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분노를 일으켜서 그 이제 강한 주장, 처벌을 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더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만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있거든요. 타인이 할 경우에는 또 부모님들도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민사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사상으로 가면은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를 다 입증 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지만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도 이 통상의 위자료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행사에 있다, 어떤 계약이 이것 때문에 파괴됐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다 손해배상은 되지만 다 입증을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뭐 미국은 제가 이런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 퇴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과도 안 하고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강제 퇴거시켜야겠다. 뭐 이런 소송도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까? 그게 공동체 파괴자들 뭐 처벌하는 거 없습니까? 이게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이 소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권자면 소유권자 아니면 그 권리자잖아요. 그 주택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 규약상에도 우리 아파트에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뭐 퇴거를 할 수 있다, 뭐 전원 만장일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조항이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근데 관리 규약상에서 예를 들면 전부 다 합의를 했고 뭐 전세입자도 전부 다 그런 걸 합의를 하고 들어가서 큰 소동을 일으켜서 아파트 전체 입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이 정도의 무리를 일으켰다면은 퇴거하겠다라고 사전에 동의를 했다면 사전 동의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서약서를 쓰고서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나저나 이 누리꾼들 반응은 황현희 씨 어떤가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러네요. 장난도 정도같이 저건 너무 심하다. 나 어릴 때 뭐 벨튀가 다였다. 벨튀. 벨루르고 튀는 거. 저도 많이 했는데. 이건 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벨티는? 이거를 법적으로 어떤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때 참 죄송합니다만 너무 재밌었어요. 벨루르고 도망가는 거. 그렇죠. 어렸을 때. 경험이 다 한 번씩 있죠. 스릴 넘치잖아요. 누리러 가는데 사람이 나올까 봐. 네가 먼저 눌러. 내가 먼저 누를게. 어린이 여러분들이 한 말씀 드리면 요즘 다 찍힙니다. 요즘 그 현관문에서 찍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있죠? 자, 유치원생도 저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 또 경비실에선 학생들이 난동 부리는 것을 안 보고 뭐 했냐. 이게 시간이 좀 지체됐을 텐데. 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글쓴이는 이 비상계단과 세대 앞에는 CCTV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경비실을 또 지적하는 분도 계시네요. 또 그러니까요. 사실 경비 업무 계약 범위 내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경비라는 자체가 뭐 물건 이런 택배라든지 집 앞에 보관하는 택배라든지 이거를 보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경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입주민이 막 통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경비업에 대해서 뭐 소홀히 했다, 경비 관리 소홀히 했다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경비실은 지금 일단 책임 물을 수 없다고 했고 아까 그 벨튀도 처벌이 안 된다고 하셨고 다 처벌이 안 되는 상황. 지금 그런데 보니까 글쓴이가 비상계단과 세대 앞에는 CCTV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무서운데 이 아이들이 그것마저 다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아이일까요? 갑자기. 과연?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좀 무섭네요. 아니 근데 요즘 인터넷 검색만 하면 사실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촉법소년인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거를. 예. 그렇지만 집안에 큰 손해를 끼친다. 부모님께 큰 손해를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지난해에도 있었다며요. 네, 지난해 9월인데요. 네. 연기자 A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성동구 아파트 주차장에 이 식용유를 흘리고 치우지 않아서 주민이 전치 6제 부상을 당해서 과실치상 법정 최고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주차 후에 이 식용유가 든 종이 박스를 꺼내면서 용기가 깨졌고요. 네. 그 결과 주차장에 기름이 쏟아진 거죠. 근데 이를 방치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당시 재판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재판부의 판결에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예,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법정 최고형이 500만 원인가요? 벌금 500만 원? 네네. 이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이제 벌금 500만 원이 최고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은 처벌되지 않아요. 이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네, 친고죄는 아닌데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이거 반의사불벌죄예요? 네, 과실치상. 그래서 나중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합의만 했어도 이렇게 500만 원 벌금이 안 나왔을 텐데 끝까지 못한 거죠. 네. 뭐 합의금으로 더 많은 걸 요구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전치 6주면 이건 꽤 많이 다친 거예요. 네, 많이 다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비를 다 이제 당연히 지원하는 그건 거고, 당연한 겁니다. 이제 벌금으로 500만 원 내고 이런 전치 6주면 어디가 부러지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골절일 경우가 6주가 나오거든요. 네. 골절이. 네, 골절이 6주예요. 사실 맞아요. 6주가 된다고 딱 붙는 건 아닌데 6주로 보더라고요. 기본이 6주다. 네. 만약에 다친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불행하게 있었는데 만약에 없어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이제 주차장에 기름을 어쨌든 쏟고 치우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뭐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가 좀 전에도 그 쓰레기를 버린 듯한 뭐 약간 그런. 만약에 이거를 고의로 버렸다. 그러면 아니 과실로 버렸다. 이게 지금 이 CCTV에 찍힌 영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뭐 종이 박스를 꺼내면서 용기가 깨지면서 이게 실수기 때문에 이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치우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뭐 모든 주민들이 그랬겠죠, 당연히. 치우세요. 근데 아예 안 치울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손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민사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글쎄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살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꼭 몇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누군지 다 아는. 나중에 다 알게 되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막 어떻게 법적으로 딱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경우까지. 그러니까요. 그게 더 답답한. 그러니까 벌금형 같은 게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유지잖아요. 그러니까 벌금 같은 게 나올 수 없는 거네요. 이건 공영 계단이고 이럴 경우에 공영 주차장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뭐 공영 건조물 뭐 이 법조문에 해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단 이제 지금 식용유 뭐 기름 부분만 아니라 공용 공간 말씀하신 것도 주차장 이렇게 같이 쓰는 공간을 그냥 계속 더럽히고 계속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거 이미 인지하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했어도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군요. 이거를 좀 손괴죄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포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엄연히 이제 이렇게 더럽히고 뭐 효용을 해야 하는 거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 포섭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자꾸 이상한 질문 뭐 하나만 더 드려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누가 제 집 대문에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사유지죠. 뭐 이제 노상방뇨를 하고 갔어요. 그건 손괴죄입니다. 그건 손괴죄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공용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그 개인 소유 딱 그거잖아요. 개인 소유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전유물 부분은 손괴죄 명백합니다. 아니 그럼 주차장에다가 노상방뇨? 주차장은 이거는 공용 부분이라서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한 소유권 일정 부분이 있는 거고 이용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나 뭐 주차장 이런 거 다 포함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손괴죄로 딱 포섭하기가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 애매하군요. 네. 아까 그 황현희 씨 얘기 들으면서 4231번님이 인생은 실전이죠. 아이에게 따끔한 실전의 맛을 보여줘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고. 맞아요. 그게 교육이에요. 예. 또 우리 이제 그 촉법 소년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3865번님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방치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맞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2594번님, 이 사건 있었죠. 옥상에서 벽돌 던진 초등학생도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벽돌 같은 이건 엄청난 무기고 사람을 잘못하면 정말 그렇죠. 극단적인 상해죄죠. 상해죄. 이거는 명백한 상해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되지 않고 소년법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가 이제 소년원에 가는 거죠. 그럼 손해배상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경우. 저 예전에 그 무슨 물풍선 던지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물풍선까지. 뭐 부모님들이 뭐 사과하고 끝냈었는데 저희 옛날에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와 같이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명랑시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